2018년 봄이었어요. 68세의 저는 남편을 잃고 3년째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얼마나 벅찼는지 몰라요. 엄마, 여자친구 데려올게. 40살까지 총각으로 지내던 아들이 드디어 결혼을 한다니 꿈만 같았어요. 대체 어떤 여자길래 우리 아들이 결혼까지 결심한 걸까요? 며칠 후 아들이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이름은 김미선 35세였습니다. 첫인상이 정말 좋았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정중한 인사,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맑았거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수 씨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목소리도 부드럽고 예의 바른 모습에 제 마음이 한 번에 열렸어요. 미선이가 가져온 선물도 고급스러웠죠. 백화점에서 산 한과 세트와 고급 홍삼이었어요. 어머님께 좋은 거 드리고 싶어서요. 그날 저녁 미선이는 부엌 일도 자연스럽게 거들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제 이야기를 경청하더라고요. 제 친구들한테도 소개했는데 다들 며느리 복 많다고 부러워했어요. 정희야, 며느리가 그렇게 착하다며? 요즘 젊은 애들이 어디 그러니? 경로당에서 만날 때마다 자랑이 절로 나왔어요. 미선이는 정말 달랐어요. 다른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집에 잘 안 오는데 미선이는 달랐거든요. 결혼 준비 과정도 순조로웠어요. 미선이는 제 의견을 하나하나 물어봤어요. 어머님 이 식장 어떠세요? 어머님 신혼여행은 어디가 좋을까요? 아들보다 며느리가 더 저를 챙기는 것 같았어요. 그런 미선이를 보면서 정말 하늘이 준 딸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혼식 날 미선이는 정말 예뻤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웃는 모습이 천사 같았어요. 식장에 온 하객들도 모두 칭찬했죠. 와, 신부가 정말 예쁘네요. 성격도 좋다던데 총각이 정말 복 받았어요. 제 마음도 뿌듯했어요.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맞이하다니 남편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신혼집은 제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였어요. 미선이가 제안했어요. 어머님 가까이서 살고 싶어요. 자주 뵙고 싶거든요.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멀리 피하려고 하는데 미선이는 정말 달랐어요. 제 친구들도 다들 부러워했죠. 신혼 초 미선이는 정말 자주 찾아왔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반찬을 해서 가져왔어요. 어머님 이거 드시라고 만들어 왔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갈비찜까지. 솜씨도 훌륭했어요. 혼자 사는 제게는 정말 큰 도움이었죠. 우리 며느리 솜씨 정말 좋구나. 미선이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면 매일이라도 해드릴게요.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미선이가 꼭 따라왔어요. 아들은 회사 일로 바빠서 못 오는데 며느리가 대신 와주는 거예요. 어머님 의사 선생님 말씀 제가 메모해 둘게요. 진료실 안까지 함께 들어와서 의사 선생님 말씀을 꼼꼼히 적어뒀어요. 약국에서 약 타는 것도 챙겨주고요. 제 생일날에는 더 감동이었어요. 미선이가 새벽부터 와서 미역국을 끓여줬거든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케이크까지 사와서 촛불을 켜주더라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이렇게 생일을 챙겨 받아봤어요. 눈물이 핑 돌았죠. 고마워 미선아. 정말 고마워. 어머님 저야말로 감사하죠. 친정엄마 일찍 여의어서 어머님이 진짜 엄마 같아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미선이도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의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더 제가 엄마 노릇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경로당에 가면 저는 늘 며느리 자랑을 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어제 갈비찜 해왔는데 맛이 기가 막히더라고. 할머니들이 부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며느리 복 터졌네. 우리는 명절에나 얼굴 보는데 그럴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다른 집 며느리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미선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혹시 보험 하나 들어두시는 게 어때요? 보험? 왜?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는 게 좋잖아요. 병원비도 많이 나오고요. 생각해보니 일리가 있었어요. 요즘 병원비가 얼마나 비싼데요. 미선이가 보험 설계사 친구를 소개해줬어요. 이분이 제 친한 언니예요. 믿을 수 있어요. 그렇게 보험을 들었어요. 안보험, 상해보험 2개였던 것 같아요. 보험료는 한 달에 30만 원 정도였어요. 어머님, 제가 보험료 낼게요. 아니야, 내가 낼게. 어머님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요. 이 정도는 제가 해야죠. 결국 미선이가 보험료를 대신 내주기로 했어요. 정말 고마운 며느리였어요.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까요? 미선이가 또 찾아왔어요. 어머님 요즘 건강검진 안 하셨죠? 제가 예약해뒀어요. 아이고, 그럴 필요까지야.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미선이의 성화에 못 이겨 병원에 갔어요. 종합건강검진이었죠. 검사를 받는 동안 미선이는 계속 옆에서 챙겨줬어요. 어머님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검진 결과는 다행히 큰 이상이 없었어요. 다만 혈압이 조금 높다는 얘기를 들었죠. 혈압약 드시는 게 좋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을 써줬어요. 미선이가 약국에서 약을 타왔고요. 어머님 이거 매일 드셔야 해요. 제가 챙겨드릴게요. 그날부터 미선이는 더 자주 왔어요. 거의 매일 들러서 약을 챙겨줬거든요. 어머님 약 드셨어요? 응, 아까 먹었어. 꼬박꼬박 드셔야 해요. 주말에는 아들과 함께 와서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영화도 보러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2주쯤 지난 후였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일어났는데 머리가 어지러운 거예요. 침대에서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지? 화장실에 가려다가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천장이 빙빙 도는 것 같았죠.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다행히 옆집 아주머니가 소리를 들었어요. 문을 두드리더니 급히 119를 불러줬어요.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의식은 있었는데 몸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여러 가지 했죠. 혈압이 많이 낮으시네요. 어지러우시죠? 네,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요. 약은 잘 드셨어요? 네, 며느리가 매일 챙겨줘서 먹었어요. 그때 미선이가 급히 달려왔어요.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미선아, 내가 갑자기 이렇게 됐어.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혈압약 과다 복용 증상 같은데요. 약을 많이 드신 건 아니세요? 아니요, 하루에 한 알씩만 먹었는데요. 이상하네요. 일단 입원하셔서 관찰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입원을 하게 됐어요. 미선이는 밤낮으로 병실을 지켰어요. 간호사들도 다들 칭찬했죠. 며느리분이 정말 효녀시네요. 그러게요. 밤샘 간호하시는 거 보면 3일 정도 지나니까 몸이 좀 나아졌어요. 퇴원할 수 있을 정도로요. 어머님 집에 가시면 제가 매일 챙겨드릴게요. 미선이의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퇴원 후에도 미선이는 매일 왔어요. 아침 저녁으로 약을 챙겨주고 식사도 준비해줬죠. 그런데 이상한 건 그때부터였어요.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누군가 제 목을 조르는 것 같은 느낌, 숨이 막히는 것 같은 악몽이었어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곤 했죠.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나이가 드니까 이런가 보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악몽은 계속됐고 점점 더 생생해졌어요. 그리고 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 곳곳에 멍이 들어 있는 거예요. 팔에도 다리에도.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거울을 보니까 목에도 희미한 자국이 있더라고요. 마치 누군가 손으로 눌렀던 것 같은. 밤에 뒤척이다가 그런가?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안했죠. 미선이에게 물어봤어요. 미선아, 내가 밤에 많이 뒤척여? 아니요, 편히 주무시던데요. 그래? 근데 몸에 멍이 자꾸 들어서.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어요. 혈관이 약해지니까요. 미선이의 설명이 그럴듯해서 넘어갔어요. 하지만 불안감은 계속됐죠. 어느 날 밤이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잠이 들었는데 새벽 3시쯤 잠깐 깼어요. 화장실에 가고 싶었거든요. 눈을 뜨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침대 옆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희미한 달빛에 비친 그 사람은 미선이었어요. 미선아? 깜짝 놀라서 불을 켰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문도 닫혀 있고 조용했죠. 꿈이었나? 하지만 너무 생생했어요. 분명히 미선이가 침대 옆에 서 있었는데, 다음 날 아침 미선이에게 물어봤어요. 미선아, 어젯밤에 우리 집에 왔었니? 네. 어제는 안 왔는데요. 왜요? 아니야, 내가 꿈을 꾼 모양이야. 미선이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꿈을 자꾸 꾸시면 안 좋은데. 괜찮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하지만 찝찝한 기분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른쪽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뭔가 뿌옇게 흐려 보였죠. 이게 뭐지? 왼쪽 눈을 가리고 오른쪽 눈만으로 보니까 거의 안 보였어요. 깜깜한 건 아닌데 아주 희미하게만 보이는 거예요. 급히 안과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망막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큰 병원에 가보셔야겠어요. 네?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외부 충격을 받으셨거나 정확한 원인은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외부 충격? 저는 어디 부딪힌 기억이 없는데.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망막 손상이 심각합니다. 마치 날카로운 것으로 찔린 것 같은데요. 뭐라고요? 찔렸다고요? 네, 외부에서 강한 압력을 받은 흔적이 있어요. 혹시 사고를 당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전혀요.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상하네요. 이런 손상은 자연적으로 생기기 어려운데. 치료를 받았지만 시력은 회복되지 않았어요. 오른쪽 눈은 거의 실명 상태가 됐죠. 미선이는 병원에서 제 손을 꼭 잡고 위로했어요. 어머님, 너무 걱정 마세요. 한쪽 눈은 괜찮잖아요. 그래도 미선아, 내가 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어. 불의의 사고였을 거예요. 어머님, 제가 더 잘 모실게요. 그 말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 퇴원 후 미선이는 더욱 자주 왔어요. 거의 매일 밤을 우리 집에서 지냈죠. 어머님 혼자 계시면 불안하시잖아요. 제가 여기서 잘게요. 고마운 일이었어요. 눈이 안 좋아진 뒤로 혼자 있는 게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이상한 일들은 계속됐어요. 밤마다 약을 주는 미선이 그 약을 먹으면 너무 깊이 잠들었어요. 정신을 잃은 것처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멍이 들어있고 몸이 아픈 곳이 생기고. 어느 날 밤 약을 먹는 척하고 몰래 뱉어냈어요. 뭔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든 척하고 있었어요.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방문이 스르륵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가 침대 쪽으로 다가왔죠. 숨을 죽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목을 눌렀어요. 으억. 반사적으로 비명을 지르며 그 손을 뿌리쳤어요. 불을 켰죠. 미선이었어요. 창백한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미선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선이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제가 그게 방금 내 목을 눌렀잖아. 아니에요. 어머님이 숨소리가 이상하셔서 확인하려고. 거짓말하지 마. 분명히 목을 눌렀어. 그때 미선이의 표정이 변했어요. 방금까지의 당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머님, 그냥 조용히 주무시면 안 될까요? 그 목소리, 그 눈빛. 처음 보는 미선이었어요. 소름이 돋았죠. 너 누구야? 미선이가 아니지? 미선이는 헛웃음을 지었어요. 어머님, 약 좀 많이 드신 거 아니에요? 헛것이 보이시나 봐요. 내가 분명히 봤어. 내가 내 목을. 증거 있으세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증거? 없었어요. CCTV도 없고 다른 사람도 없고. 미선이는 웃으면서 방을 나갔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너무 섬뜩했어요.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문을 잠그고 자려고 했지만 미선이가 열쇠를 갖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미선이는 없던 일처럼 행동했어요. 어머님, 아침 드세요.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어요. 이 사람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미선이가 집에 없을 때 저는 급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엄마야.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민수야, 미선이가 이상해. 밤에 내 목을 눌렀어.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정말이야. 어제 밤에 분명히. 엄마 요즘 약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헛것 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분명히 봤다니까. 엄마, 미선이가 엄마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미선이가 들으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아들은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죠. 전화를 끊고 나니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누가 절 믿어줄까요? 그때 옆집 김 아줌마가 생각났어요. 그분이라면 혹시 아줌마 잠깐 들어와 보실래요? 김 아줌마를 집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죠. 아줌마, 우리 며느리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미선이가 그렇게 착한 애가 밤에 제 목을 눌렀어요. 김 아줌마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정말이에요. 네, 어제 밤에 분명히. 김 아줌마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희씨, 혹시 미선이가 이 집에 오기 전에 어디 살았는지 아세요? 글쎄요, 혼자 살았다고만 들었는데. 제 조카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거든요. 한번 알아봐 드릴까요?
그래 주시면 고맙죠. 며칠 후 김 아줌마가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왔어요. 정희 씨 큰일이에요. 왜요? 무슨 일인데요? 미선이가 이번이 세 번째 결혼이래요. 뭐라고요? 그것도 이전 2명의 남편이 다. 김 아줌마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다 뭐요? 다 돌아가셨대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돌아가셨다고요? 둘 다요? 첫 번째 남편은 3년 전에, 두 번째 남편은 1년 전에. 사망 원인은요? 김 아줌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첫 번째는 심장마비, 두 번째는 낙상 사고래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어요. 뭔데요? 두 남편 모두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분들도 다. 김 아줌마가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들었죠. 시어머니들도 돌아가셨다는 거죠. 네, 그것도 미선이랑 살던 중에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 시어머니들은 어떻게 돌아가셨는데요? 첫 번째 시어머니는 화재 사고로, 두 번째 시어머니는 김 아줌마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실명하신 후 합병증으로 돌아가셨대요. 실명.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제 오른쪽 눈도 지금. 정희 씨,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는 경찰이 찾는 거예요. 일단 신고부터 하세요. 그날 저녁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미선이가 왔어요. 어머님, 저녁 드세요. 제가 갈비찜 해왔어요. 미선아, 너 전에 결혼한 적 있니? 순간 미선이의 표정이 굳었어요. 어머님,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으세요? 궁금해서. 너 이번이 처음이지? 저를 쳐다보더니 웃었어요. 네, 당연하죠. 어머님, 무슨 이상한 소리 들으셨어요? 거짓말이었어요. 눈빛을 보니 알 수 있었죠.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어머님, 이상한 소문 같은 거 믿지 마세요. 저 어머님만 믿고 사는데. 미선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인지 긴장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날 밤 미선이는 평소보다 일찍 갔어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좀 일찍 가볼게요. 혼자 남겨진 저는 곧바로 김 아줌마에게 전화했어요. 아줌마, 조카분한테 더 알아봐 주실 수 있어요? 수 있어요. 벌써 알아봤어요. 정희 씨, 지금 당장 집 나가세요. 왜요? 미선이가 보험 조사를 받고 있대요. 전 남편들 사망 건으로요. 보험이요? 네, 두 남편 모두 사망 직전에 고액보험에 가입했대요. 수익자가 다 미선이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가입한 보험도. 아줌마, 보험 수익자가 누구죠? 아마 미선이일 거예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리고 정희 씨, 시어머니들도 모두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대요. 보험금이 얼마였는데요? 2억씩이래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미선이는 시어머니들을 죽여서 보험금을 타낸 거예요. 2번이나. 그리고 이제 저까지. 아줌마,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지금 당장요. 알았어요. 정희 씨는 집 나가서 안전한 곳에 계세요. 전화를 끊고 급히 짐을 쌌어요. 옷 몇 벌과 중요한 서류들. 그런데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선이가 돌아온 거예요. 어머님 계세요? 것 같았어요. 숨을 죽이고 방 안에 숨었죠. 어머님, 가까워졌어요. 제 방 문 앞까지.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미선이가 서 있었어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어머님, 왜 짐을 싸고 계세요?
촛빛에 비친 미선이의 손에는 주사기가 있었어요. 미선아, 그게 뭐니? 어머님 편하게 해드리려고요. 미선이가 한 걸음씩 다가왔어요. 너, 정말로. 네, 어머님. 제가 했어요. 나요. 미선이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어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첫 번째 시어머니는 불에 태웠어요.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두 번째 시어머니는 눈을 찔렀죠. 실명하고 나니까 알아서 죽더라고요. 어머님은 어떻게 해드릴까 고민했는데 미선이가 주사기를 들어 올렸어요. 이게 제일 깨끗할 것 같아요. 잠들듯이 편하게 가실 거예요. 왜? 왜 이런 짓을 하는 거니? 미선이가 웃었어요. 돈이요, 어머님. 어머님 보험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3억이에요. 3억. 그 돈으로 저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일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요. 너,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 어머님, 저한테 사람들이 뭘 해줬는데요? 미선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릴 때 엄마는 저를 버렸어요. 아무도 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죠. 이 세상은 돈이 전부라는 걸요. 사람들은 돈 있으면 좋아하고 없으면 무시해요. 그러니까 저는 돈을 가져야 해요. 어떤 방법을 쓰던지요. 미선이가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자, 어머님. 조용히 하시면 아프지 않게 해드릴게요. 그 순간이었어요. 광.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경찰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김 아줌마가 불러준 거였죠. 미선이는 주사기를 떨어뜨리고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경찰들이 재빨리 제압했죠. 나요. 놔달라고요. 미선이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김미선, 당신의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는 순간 미선이가 저를 돌아봤어요. 그 눈빛. 원망과 분노로 가득한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당신만 없었으면 제가 행복할 수 있었는데. 그게 미선이가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살았다는 안도감과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저는 미선이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어요. 담당 형사가 보여준 자료들은 충격적이었어요. 이 사람 분명히 김미선이 맞긴 한데 전과가 있어요. 전과요? 네, 10년 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럼 우리 아들한테 거짓말을 한 거네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형사가 파일을 넘기며 설명했어요. 첫 번째 결혼은 8년 전이었어요. 당시 남편이 박모 씨 42세였죠. 화면에 남자 사진이 나왔어요. 평범하게 생긴 중년 남자였죠. 이분은 결혼 2년 만에 심장마비로 사망했어요. 당시 34세였는데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죽었죠. 부검은 안 했나요? 당시에는 자연사로 처리됐어요. 가족들이 부검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형사가 또 다른 파일을 꺼냈어요. 이분이 박 씨의 어머니, 당시 65세였어요. 사진 속 할머니는 인자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 어머니는 아들이 죽고 6개월 후에 화재로 돌아가셨어요. 불이 나서요? 네, 집에서 혼자 계시다가 김미선은 그날 외출했었다고 진술했어요. 수상하네요. 저희도 그렇게 봤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형사는 세 번째 파일을 펼쳤어요. 두 번째 결혼은 5년 전이에요. 이번 남편은 최모 씨 45세. 또 다른 남자 사진이었어요. 최 씨는 결혼 1년 만에 낙상사고로 사망했어요.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고 하는데 미선이가 밀었을 수도 있겠네요. 정황상 그렇게 의심됩니다. 하지만 목격자가 없었어요.
최 씨의 어머니는요? 형사가 무거운 표정을 지었어요. 최 씨 어머니는 더 안타까운 경우예요. 왜요? 아들이 죽고 나서 실명하셨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눈이 안 보였대요. 제 오른쪽 눈이 욱신거렸어요. 병원에서는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법의학자 소견으로는 날카로운 것으로 찔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세상에. 그 어머니는 실명 후 1년 만에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어요. 형사가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2번의 결혼에서 남편 2명, 시어머니 2명이 사망했어요. 모두 고액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요. 보험금이 총 얼마였나요? 1차 결혼에서 약 3억, 2차 결혼에서 약 4억. 총 7억 원 정도예요. 7억이나요? 네, 그 돈을 다 어디에 썼는지는 아직 조사 중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미선이가 왜 그렇게 돈에 집착했는지. 할머니,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뭔가요? 김미선, 이 사람 어릴 때 기록을 보면 형사가 또 다른 파일을 보여줬어요. 7살 때 친모에게 버려졌어요. 그 후 고아원에서 자랐고요. 불쌍하네요. 하지만 고아원 생활기록부를 보면 문제아였어요. 어떤 문제요? 다른 아이들을 때리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그리고 거짓말을 너무 자주 했대요. 심리 검사도 받았는데 반사회성 성격장애 의심 판정을 받았어요. 그게 뭔가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없죠. 그래서 이런 끔찍한 일을. 네, 보통 사람은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걸 보면 괴로워하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은 아무 감정이 없어요. 형사의 말을 들으며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 사람이 제 목을 눌렀을 때 그 차가운 눈빛.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할머니, 증거가 필요해요. 증거요? 네, 지금은 미수로 잡았지만 이전 사건들까지 입증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해요. 어떤 증거요? 할머니 집에 CCTV 없으세요? 없어요. 그럼 녹음이라도. 그때 저는 생각났어요. 아, 제 핸드폰에 녹음 파일이 있어요. 녹음하신 게 있으세요? 미선이가 이상하게 굴어서 며칠 전부터 몰래 녹음했어요. 형사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어디 있어요? 집에 있어요. 제 서랍에. 경찰들이 급히 제 집으로 가서 핸드폰을 가져왔어요. 녹음 파일을 들었을 때 형사들도 충격을 받았어요. 미선이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거든요. 어머님, 조용히 주무시면 안 될까요? 이게 제일 깨끗할 것 같아요. 잠들듯이 편하게 가실 거예요. 돈이요, 어머님. 어머님, 보험금이 3억이에요. 결정적 증거였어요. 할머니, 잘하셨어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형사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며칠 후 경찰은 미선이의 집을 수색했어요. 그리고 더 끔찍한 증거들을 발견했죠. 미선이의 노트북에는 상세한 범행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1단계 고액보험 가입시키기. 2단계 실내 쌓기 최소 3개월. 3단계 건강검진 명목으로 약물 투여 시작. 4단계 실행. 소름 끼치게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전 남편들과 시어머니들의 사진도 있었어요. 사진마다 X 표시가 그어져 있었죠. 아직 X 표시는 안 되어 있었지만 제 사진도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미선이가 쓴 일기였어요. 오늘 시어머니가 의심하는 것 같다. 조심해야겠다. 약을 바꿔봐야겠다. 이번 건 효과가 없어. 보험금만 나오면 해외로 도망가야겠다. 일기를 읽으며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이 사람은 정말 괴물이었어요. 경찰은 미선이를 조사하며 더 많은 사실을 밝혀냈어요. 미선이가 7억을 어디에 썼는지도 알아냈죠. 도박이었어요. 도박이요? 네, 온라인 카지노에 거의 다 날렸어요. 그래서 또 돈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아들을. 네, 3번째 타깃이 된 겁니다. 형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할머니가 눈치채지 못하셨다면
말을 잇지 못했지만 저는 알았어요. 제가 죽었을 거라는 걸. 아들 민수도 경찰서에 불려왔어요. 아들아, 엄마, 미안해요. 내가 엄마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 민수는 제 손을 잡고 펑펑 울었어요. 나도 속았어요. 완전히 속았어요. 괜찮아, 민수야. 네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민수는 자책하며 계속 울었어요. 담당 형사가 우리를 위로했어요. 김미선 같은 사람들은 전문가예요. 속이는 게 직업이나 마찬가지죠.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기소될 거예요. 증거가 확실하니까 실형은 확정적이고요. 얼마나 받을까요? 살인, 미수, 사기, 문서 위조. 여러 가지를 합치면 최소 15년 이상은 나올 겁니다. 15년. 그 긴 시간 동안 미선이는 감옥에 있겠죠. 하지만 그게 죽은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대가일까요? 재판이 시작된 건 3개월 후였어요.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미선이를 다시 보게 될 거니까요. 피고석에 앉은 미선이. 수갑을 찬 그 모습이 낯설었어요. 예전에 상냥한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고 무표정한 얼굴로 앞만 바라보고 있었죠. 재판장이 입장하자 모두 일어섰어요. 피고인 김미선 전방을 주시하세요.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검사가 일어서서 기소 내용을 낭독했어요. 피고인 김미선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3번의 결혼을 통해 계획적으로 배우자와 시부모를 살해 또는 살해 미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검사의 낭독이 계속됐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끔찍한 내용이었죠. 첫 번째 시어머니를 화재로 살해한 것, 두 번째 시어머니를 실명시킨 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그리고 세 번째 시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것. 이는 명백한 계획 살인이며 보험금을 노린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검사가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어요. 녹음 파일이 법정에 울려 퍼졌을 때 방청객들이 숨을 죽였어요. 돈이요, 어머님. 어머님, 보험금이 3억이에요. 차갑고 냉정한 미선이의 목소리였어요. 이게 제일 깨끗할 것 같아요.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은 미선이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계획서였어요. 대형 스크린에 그 내용이 떴을 때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1단계 고액보험 가입, 2단계 신뢰 쌓기, 3단계 실행. 너무나 치밀하고 냉혹한 계획이었어요. 재판장이 물었어요. 피고인, 이 증거들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미선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어릴 때 엄마가 저를 버렸어요. 고아원에서 자랐죠. 그래서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겁니까? 재판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뭡니까? 미선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변호인이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피고인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적 장애가 있습니다. 정신감정 결과를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인은 미선이의 반사회성 성격 장애를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하며 이는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하지만 검사가 반박했어요. 정신장애가 있다 해도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는 증거입니다. 피고인은 범행 전후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했으며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검사의 말이 맞았어요. 미선이는 정신이 온전했어요. 다만 양심이 없었을 뿐이죠. 증인 신문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 증인은 첫 번째 남편의 형이었어요. 김미선 씨가 동생과 결혼했을 때 저희는 정말 좋아했어요. 동생이 40이 넘어서 결혼했는데 신부가 착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동생이 죽고 나서 이상했어요. 뭐가 이상했습니까? 김미선 씨가 전혀 슬퍼하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에서도.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어요. 장례식장에서도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마치 남의 일처럼. 다음은 두 번째 남편의 딸이었어요. 제 아빠는 정말 착한 분이었어요. 김미선을 만나고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하지만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계단에서 떨어지셨어요. 그날 집에는 김미선만 있었어요. 아빠는 평소에 계단을 조심하시는 분이었어요. 절대 그렇게 실수하실 분이 아니에요. 의심하셨나요? 네.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경찰도 사고로 결론 내렸고요. 할머니도 그 여자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녀가 미선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왜 우리 가족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당신한테 무슨 잘못을 했어요? 미선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증인석에 섰어요. 검사가 물었어요. 피고인이 할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착했어요. 친딸 같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생겼어요. 어떤 일들이요? 밤마다 악몽을 꾸고 몸에 멍이 들고, 그리고 오른쪽 눈이 실명됐어요. 저는 안대를 벗었어요. 실명된 오른쪽 눈을 계속 보여주며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날카로운 것으로 찔린 것 같다고요.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어요. 피고인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네. 어느 날 밤 약을 먹는 척하고 깨어 있었어요. 그때 피고인이 제 방에 들어왔어요. 손에 주사기를 들고.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어머님 보험금이 3억이에요 라고. 재판장이 미선이를 쳐다봤어요. 피고인 이 증언에 대해 반박하시겠습니까? 미선이는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이에요.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제가 다 했어요. 미선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하지만 저도 피해자예요. 피해자라고요? 재판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이 세상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릴 때 엄마가 저를 버렸어요. 아무도 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고아원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매일 맞고 굶고. 그래서 깨달았어요. 이 세상은 돈이 전부라는 걸요. 미선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사람들은 돈 있으면 존중하고 없으면 무시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했어요. 그렇다고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겁니까? 재판장이 단호하게 물었어요. 미선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떨구고 울기만 했죠. 검사가 최후 진술을 했어요. 재판장님, 피고인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변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 모두 살인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최소 2명을 살해했고 2명을 실명시켰으며 1명을 살해하려 했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흉악 범죄입니다. 검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피고인에게 최고형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도 최후 변론을 했어요. 재판장님, 피고인은 정신적 질환이 있습니다. 이는 치료가 필요한 병이며 피고인도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재판장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어요.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미선이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누구에게요? 모두에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미선이는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진정성이 없었어요. 그저 형량을 줄이기 위한 연기처럼 보였죠.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그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재판장이 선고 날짜를 정했어요. 2주 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아들 민수가 저를 부축했죠.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미선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떨렸거든요. 2주가 지났어요. 선고 날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했어요. 기자들도 많이 와 있었죠. 이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거든요. 재판장이 입장했어요. 피고인 김미선에 대한 선고를 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재판장을 바라봤죠.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4명을 살해 또는 살해 미수했습니다.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계획적이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불우한 어린 시절을 참작하더라도 이는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인 김미선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합니다. 30년. 방청석이 술렁거렸어요.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총 10억 원을 배상하라. 미선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30년이라고요? 미선이가 울부짖었어요. 제 인생이 끝나는 거잖아요.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어요. 미선이는 경찰들에게 끌려 나갔어요. 나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죠.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전 그저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목소리가 법정에 메아리 쳤어요. 법정을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할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용감하게 싸우셔서 다행이에요. 이제 편히 사실 수 있겠어요. 감사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공허했죠. 30년. 그게 죽은 사람들에게 충분한 대가일까요? 첫 번째 남편과 그의 어머니, 두 번째 남편과 그의 어머니. 그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아들 민수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이제 끝났어요. 응. 끝났구나. 끝나도 끝나지 않은 공허함이 몰려왔습니다. 2019년 가을이에요. 미선이가 감옥에 간 지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왼쪽 눈은 여전히 안 보이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창문을 열고 햇빛을 보는 거예요. 한쪽 눈으로만 보는 햇빛이지만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아요.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에요. 아들 민수는 한 달에 2번씩 찾아와요. 전보다 훨씬 자주요. 엄마,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뭐든 좋아 내가 해주는 거면. 민수는 요리 솜씨가 늘었어요. 매번 새로운 음식을 해와서 저를 놀라게 하죠. 엄마, 맛있어요? 응, 우리 아들 솜씨 좋네. 함께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요. 회사 일, 친구들 이야기, 일상적인 것들. 평범한 대화지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아요. 민수는 아직 재혼하지 않았어요. 엄마, 저는 괜찮아요. 당분간은 혼자 살 거예요.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나면. 만나면 그때 생각할게요. 지금은 엄마랑 더 많은 시간 보내고 싶어요. 고마운 아들이에요. 경로당 친구들도 여전히 만나요. 정희야, 요즘 어떻게 지내? 김 아줌마가 물어요. 그때 저를 구해준 바로 그 아줌마죠. 잘 지내요. 아줌마 덕분에 살았어요. 무슨 소리야? 정희 씨가 용감해서 산 거지. 경로당에서 제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됐어요. 정희 씨가 며느리한테 당할 뻔했는데 끝까지 싸워서 이겼다더라. 대단하지. 70이 넘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 할머니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존경과 응원이 담겨 있죠. 가끔 다른 할머니들이 상담을 요청해요. 정희 씨, 우리 며느리가 좀 이상한데 혹시 조언 좀 해줄 수 있어? 우리 딸이 재혼하려는데 상대 남자를 어떻게 조사하지?
저는 제 경험을 나눠요. 일단 보험 가입 내역부터 확인해 보세요. 갑자기 고액 보험을 들자고 하면 의심해 봐야 해요. 그리고 상대방의 전 배우자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게 위안이 돼요.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와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인데요? 김미선이 할머니 면회를 신청했어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면회요? 왜요?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 할머니가 원하시면 거절하셔도 돼요. 거절하고 싶었어요. 그 얼굴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보고 싶기도 했어요.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며칠 후 저는 교도소를 찾았어요. 면회실에 들어서는 순간 긴장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잠시 후 미선이가 들어왔어요. 제수복을 입은 모습이 낯설었어요. 머리도 짧게 잘랐고 얼굴도 많이 야위었어요. 우리는 유리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어요. 미선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올 줄 몰랐어요. 나도 올지 말지 고민했어. 그래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침묵이 흘렀어요. 무슨 할 말이 있다고 했지? 미선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사과하고 싶었어요. 사과? 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지금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니? 알아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미선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여기 와서 매일 생각해요. 제가 왜 그랬을까? 어머님은 저한테 잘해주셨잖아요. 진짜 딸처럼 대해주셨는데. 그런데도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지켜볼 뿐이었죠. 어머님 정말 후회해요. 여기서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밤마다 돌아가신 분들이 꿈에 나와요. 용서를 빌어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저는 한참을 미선이를 바라봤어요. 저 눈물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또 연기일까요? 알 수 없었어요. 어쩌면 미선이 본인도 모를지도 모르죠. 미선아, 제가 입을 열었어요. 네.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미선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돌아가신 분들도 다친 사람들도 모두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알아요. 하지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네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그게 유일한 속죄의 길이야. 남은 인생 동안 매일 반성하며 살아.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미선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게 할게요. 면회 시간이 끝났어요. 미선이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건강하세요. 너도.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어요. 아마 마지막 일 거예요. 교도소를 나오는데 마음이 복잡했어요. 미선이를 불쌍하게 여겨야 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미워해야 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저 슬플 뿐이에요.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지.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창가에 앉았어요.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어요. 한쪽 눈으로 보는 노을이지만 여전히 아름다워요.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에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에요. 엄마, 저녁 드셨어요? 아직. 너는? 저도 아직이에요.
제가 갈까요? 그래, 와라, 함께 먹자. 알겠어요. 금방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 지었어요. 미선이는 돈을 위해 가족을 배신했지만 저는 진짜 가족을 지켰어요. 그게 가장 큰 승리인 것 같아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엄마, 저 왔어요. 응, 들어와. 문을 열자 아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갈비찜 해왔어요. 오, 우리 아들 최고다.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따뜻한 밥, 맛있는 반찬,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에요. 이렇게 평범한 일상,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그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